한 감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남은 마지막 거장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척하는 허세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두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영화를 보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 감독의 신작이 지난주 극장에 걸렸습니다. 3000년 된 이야기를 장편 영화 최초로 전편을 아이맥스 필름 카메라로 찍은 영화 오디세이죠. 해외에서는 한국보다 일찍 개봉해서 로튼 토마토 점수가 96%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커리어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딱 그와 동시에 사실은 저 점수가 부풀려진 거 아니냐는 소리도 돌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난주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린 것인데요. 대부분은 호평이었지만 확실히 불호를 표하는 쪽도 있었습니다. 극찬과 호평이 나란히 놓인 가운데 오디세이는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저는 아마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항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이가 개봉한 기념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쫓아가 볼 건데요. 그가 만든 20년의 영화를 하나로 깨어서 오래된 물음에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신작 오디세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개봉한 오디세이를 기념하여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전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통째로 다뤄보는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스포일러가 들어 있습니다. 메멘토, 프레스티지, 인셉션, 오펜하이머, 인터스텔라, 덩케르트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전반적인 필모그래피에 대하여 강력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아직 해당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오디세이도 개봉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은 결말과 함께 같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은 얼른 극장 가서 보고 오시는 걸 강력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서론을 잠깐 말하고 싶은데 흔히들 놀란 감독이라고 한다면 천재 혹은 과대평가된 감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이분법을 흔들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말이 같은 근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복잡하다라는 것인데 누군가는 이것을 깊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이것을 허세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주의 깊게 보려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놀란의 주인공들이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는가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놀란의 감정이 대사가 아니라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본다면 그의 필모그래피 자체가 결국은 하나의 궤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한 줄만 더 소개를 하자면 1970년 런던에서 태어난 놀란은 7살 때부터 아버지의 8mm 카메라를 만졌고 1998년 28살에 첫 장편인 미행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국내의 한 논문에서는 놀란의 이런 행보를 거대 자본의 상업 영화이면서 독특한 플롯의 예술성까지 더한 감독이라고 보는데요. 이러한 이중성을 띠는 것은 그의 데뷔작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독의 특성은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20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의 필모그래피와 오디세이를 나란히 두고 본다면 마치 오디세이를 그의 필모그래피에 쪼개서 찍고 있었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감독이 집으로 돌아가려는 남자 이야기를 반복해서 찍어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놀란이 왜 자꾸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지 그 점을 눈여겨보면서 본격적으로 필모그래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8살의 놀란은 주말마다 친구들을 배우 삼아서 겨우 몇천 달러로 미행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미행은 흑백에 런닝타임이 70분 정도 되는데 이 작은 영화 안에서 놀란이 평생 우려먹을 질문을 볼 수 있습니다. 관객에게 정보를 어떤 순서로 줄 것인가 이것인데 미행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3개의 시간대로 잘게 부서서 순서를 뒤섞은 다음에 보여줍니다. 우리는 결말의 파편을 먼저 보고 원인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알게 되는 순서 그 자체가 이야기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놀란은 데뷔작부터 플롯의 복잡성 자체를 영화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년 뒤에 나온 것이 메멘토입니다. 메멘토의 주인공은 10분 이상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 레너드인데요. 놀란은 이 영화를 아예 거꾸로 돌려버립니다. 컬러 장면은 엔딩에서 시작해서 역행하고요. 흑백 장면은 시작점에서 시작하여
되어서 정방향으로 흐르다가 사건의 정가운데에서 컬러와 흑백이 만나는 구조를 띠죠. 이러한 구조 때문에 메멘토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난해하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논란이 이런 구조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유는 정말 간단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 레너드가 방금 전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객도 레너드와 같이 10분 전을 기억하지 못하게 형식으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관객은 이 장면이 왜 벌어지는지 모르는 채 장면 한복판에 툭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정확히 레너드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이 그냥 형식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은 주인공의 정신 상태 그 자체로 표현됩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논란의 첫 번째 연출 선택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지점에서 논란을 따라다닐, 어쩌면 평생 따라다닐 지적이 나오는데, 논란의 이러한 감정선은 차갑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설계한 퍼즐일 뿐이지 가슴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인데, 이 비판은 아주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걸 짚은 영화 연구가 있는데요. 그 연구에서는 논란의 형식적 기획 자체를 자칫하면 지적이고 무결해 보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이라고 하면 뭔가 뜨거운 열정적인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무혈, 피가 안 도는 차가운 느낌이 들 수도 있다라고 비판한 것이죠.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여기에서 비판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되받아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설령 논란이 차갑다고 쳐도 그 차가운 것이 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케트가 차가웠고 나보코프가 차가웠습니다. 논란이 존경하는 큐브릭도 차가운 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대하다고 부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란을 봤을 때 논란의 영화들은 사실 감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사로 얼굴로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플롯의 설계로도 만들 수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아는 따뜻한 그런 감정을 만들지 않고 호기심, 서스펜스, 놀라움 같은 감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조각들이 착 맞아 떨어질 때의 쾌감, 이건 추리소설과 느와르 장르에서, 그러니까 어두운 범죄물이 수백 년간 관객에게 준 바로 그 감정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논란이 만든 그러한 감정이란 것은 눈물 섞인 열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살짝은 차가운 앞에서 말했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말할 때 감정이 아예 없다, 차갑다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감정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찾아가기 전에 메멘토에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메멘토의 레너드가 죽도록 매달린 것은 죽은 아내의 복수입니다. 이미 잃어버린 것, 돌아갈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논란의 남자는 첫 영화부터 돌아갈 집을 잃은 채 출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05년 논란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선택을 합니다. 망해 있던 배트맨 시리즈를 넘겨받은 것인데, 흔히들 논란이 배트맨을 어른의 것으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반대로 말하고 싶습니다. 논란이 배트맨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배트맨에게 자기의 병을 옮겼다고요. 브루스 웨인을 보면 부모가 눈앞에서 살해당하고 저택은 불탑니다. 이 사람도 돌아갈 집을 잃은 남자인 거예요. 앞선 레너드와 똑같습니다. 논란의 배트맨이 뭐가 다른지 국내에서도 좋은 분석이 있었는데요. 2008년에 나온 한 평론인데 여기에서는 두 배트맨을 공간으로 비교합니다. 팀 버튼의 배트맨에 나온 고담은 독일의 표인주의처럼, 그러니까 현실보다 감정을 과장해서 삐뚤빼뚤하게 그린 것처럼 기괴한 비현실의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팀 버튼의 배트맨은 문제를 자기 동굴 안에서 개인의 문제로 끌어안습니다. 반면 놀란은 시카고라는 실제 도시에서 찍었습니다. 놀란의 배트맨은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바꿉니다. 법 질서가 무너진 도시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이렇게 바꾸는 것이죠. 이 평론에서 꺼내는 핵심은 자경단입니다. 자경단, 사법권 없이 스스로를 지키려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제나 불완전한 조직입니다. 자경단은 법이 지켜주지 않으니까 주민이 직접 지키려고 만든 조직입니다. 문제는 사법권이 없는데 폭력을 사용한다는 점이죠. 그래서 늘 불완전할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하는 순간 또 다른 범죄 조직이 될 뿐이니까요. 배트맨이 딱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평론에서는 영화가 자경단을 예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악으로 포착한다고 읽어요. 연출의 밀도만 놓고 보면 다크나이트는 엄청난 분석의 대상이 됩니다. 한 논문에서는 이 영화를 5개의 구조로 보았는데, 그러니까 5막 구조로 짜인 극영화의 형식으로 보았습니다. 특히 조커의 게임 부분을 전체적인 극을 미는 엔진으로 보았습니다. 조커는 계획을 세우고 인간들 관계를 시험하고 배트맨은 그걸 지켜보게 만듭니다. 악당이 곧 이 영화의 작가가 되는 셈이죠. 3부작의 마지막 다크나이트 라이즈를 보고 또 다른 평론이 이걸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은근히 떠받치는 사고방식으로 읽었습니다. 배트맨은 완벽하고 결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두가 의지할 수 있는 가부장의 전형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분석들, 평론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이러한 평론들에 다 동의하든 안 하든 핵심만 짚어본다면 논란의 영웅들이 결국 어떤 질서를 복원하려는 인물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원 끝에도 자기가 있어야 할 집은 끝내 복원되지 않습니다. 안전해지지 않는 건데 다크나이트 시리즈를 보면 웨인 저택은 다시 지어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브루스 웨인은 결국 그 집을 떠나게 되죠. 논란의 남자는 돌아가려고 하지만 돌아간 자리에는 예전의 집은 존재하지 않죠. 이러한 어긋남을 논란은 다음 영화에서 좀 더 밀어붙입니다. 2006년 프레스티지가 나왔는데요. 두 마술사가 서로를 파멸시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사실 영화 그 자체에 대한 영화가 되겠는데, 어렵게 말하자면 메타 시네마, 메타 영화 정도가 되겠네요. 논란은 여기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지금 속이고 있다. 그리고 당신들은 속고 싶어 한다. 영화가 직접 알려주는 마술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약속, 전환, 그리고 프레스티지. 평범한 걸 보여주고 사라지게 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이건 마술의 구조인 동시에 이 영화의 구조이기도 하고 사실 영화를 본다는 행위 그 자체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크린 위에 빛이 가짜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기꺼이 속기 때문이죠. 2010년에는 마술사가 아니라 꿈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인셉션을 만듭니다. 논란은 이 영화를 만들면서 꿈의 세계를 만들려면 더 정서적인 서사가 필요했고 그걸 알아내는데 몇 년이 걸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비웃습니다. 감정의 토대를 몇 년이나 걸려서 알아낸다니, 그건 감정이 서툴다라는 반증인 것 아니냐고요.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반대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팀 전체가 밋밋한 인셉션에서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코브의 죄책감만큼은 뜨겁게 살아있습니다. 형식의 기하학을 배우의 얼굴에 데우는 겁니다. 꿈의 구조를 뜯어본다면 인셉션의 다춘 꿈은 층마다 시간 비율이 다릅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느려지고 가장 깊은 림보에서는 몇십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공간이 곧 시간이 되는 설계입니다. 더 깊이 읽는 시각도 있는데 이 영화를 아르헨티나 작가 보르헤스의 꿈의 미학과 나란히 놓는 시도도 있었어요. 보르헤스에게 현실은 하나의 꿈이고 우리가 단단하다고 믿는 것들은 꿈꾸어진 대상일 뿐입니다. 영화 속 멜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호브가 꿈꾸는 이미지입니다. 대사 그대로 당신은 내 아내의 그림자일 뿐인 것이죠. 단순한 SF 액션이 아니라 재현과 실제에 대한 오래된 철학적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대편의 목소리도 정직하게 한번 들어볼 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읽힌 논란의 독해는 사실 좀 더 따뜻한 견해를 내놓습니다. 논란이 꿈, 중력, 엔트로피, 그러니까 모든 시간이 지나면 흐트러진다는 그러한 법칙이 있을 법한 장치를 쓰는 이유가 결국 하나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의지와 사랑 그리고 현재라는 뜻이죠. 코브가 꿈속의 아내를 포기하고 현실의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건 아름다운 독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이러한 독해 자체가 자칫하면 논란의 영화를 굉장히 납작하게 만든다는 점에 있어요. 논란의 영화를 사랑이 시간을 이긴다 이걸로만 요약해 버린다면 정작 논란이 왜 그렇게까지 해서 복잡한 형식으로 그러한 말을 감쌌는지 100% 정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논란의 메시지는 감정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감싸고 있고 관객에게 전달을 하는 그 구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코브의 귀향에서 뭉클해지는 까닭은 사랑이 최고다라는 메시지 때문이 아니라 2시간 동안 꿈과 현실이 접히고 무너지는 과정을 함께 겪었기 때문인 거죠. 형식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이 감정을 생산해낸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의 주장이 이번 영상의 핵심 줄기 중 하나입니다. 생각해보면 코브가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그가 원한 것은 그냥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 귀향이 됩니다. 토템이 그대로 돌아가는가 혹은 멈췄는가, 그것으로 야기되는 꿈인지 현실인지는 영화 속 코브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귀향이 그에게는 더 중요하게 남겨진 것이죠. 그리고 이런 귀향의 목소리는 다음 영화에서 논란이 우주까지 밀어버립니다. 2014년 드디어 인터스텔라가 나왔는데요.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장대한 SF로 보이지만 사실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것인데, 쿠퍼가 우주로 가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는 진짜 동력은 자식들 때문입니다. 또 쿠퍼가 우주 공간에서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유조차 자기가 이뤄낸 성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귀향의 목적이 강하죠. 이런 맥락에서 논란의 귀향의 계보에 가장 노골적인 판본이 됩니다. 레너드와 코브를 지나서 이제는 쿠퍼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인터스텔라는 굉장히 과학적인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 웜홀, 블랙홀 등이 나오죠. 그리고 사건의 지평선도 나오고요. 중력이 강해지면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는 개념도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물리학자 킵손에게 자문을 구했고요. 이러한 물리학적인 고증을 통해서 관객들이 진짜로 생길 수 있는 일인 것처럼 현실감을 더한 것이죠. 다만 과학적으로 정확하다, 여기서 멈추면 이것은 줄거리 요약 혹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과학적인 시각으로만 보는 편협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서 정작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과학이 무엇을 위한 알리바이로 쓰였냐는 점이죠. 논란에게 과학은 목적이 아니라 감정을 입술 법하게 만드는 장치로서 쓰였어요. 이러한 장치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소리입니다. 1시간이 지구의 7년인 밀러 행성에서 음악의 박자는 말 그대로 시간을 알려주면서 소리가 들릴 때마다 관객은 초조해집니다. 인듀어런스 호는 시계처럼 빙글빙글 돌고 한스 짐머의 파이프 오르간이 공간을 꽉 채웁니다. 개인의 얼굴이 아니라 상황의 압력과 소리로 감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란의 음악은 영화 속에서 시간을 밀고 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영상과 음악이 대등하게 결합해서 소리가 시간 감각 자체를 조율한다는 점은 참 흥미롭습니다. 인터스텔라를 두고 인간은 시간을 사랑으로 뛰어넘는다는 따뜻한 독해가 있습니다. 불교나 철학을 끌어와서요, 연기와 초열로 읽는 글들도 있었는데 다 아름다운 독해고 어느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도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5차원의 책장 장면에서 울컥했던 것은 사랑은 관측 가능한 힘이다 같은 대사 때문이 아닙니다. 2시간이 넘게 시간이 늘어나고 접히는 형식을 몸이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통과하는 감각 때문에 그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논란의 감정은 메시지가 아니라 이러한 형식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액자, 회상, 뒤섞인 시간은 3부의 임셉션과 똑같은 문법이 됩니다. 이 문법의 뿌리는 맨 마지막 오디세이에서 회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란의 남자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 집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가, 정확히는 무언가가 늘 빠져 있는데 바로 여자입니다. 이건 감정적인 인상이 아니라 목록으로 짚어볼게요. 27년 커리어에서 여성 주인공은 사실상 없고요. 여자들은 대개 이미 죽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미행에서는 유일한 여성 캐릭터가 남자친구의
주인공에게 망치로 살해당합니다. 메멘토에서는 아내가 죽어 있고요. 프레스티지에서는 한 아내는 물에 빠져 죽고 다른 아내는 목을 맵니다. 인셉션의 멜은 자살을 하죠. 이렇게 죽은 아내, 죽은 약혼녀, 죽은 연인 등 반복되는 부재가 있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논란의 동생, 그러니까 공동 각본가가 형에게 던지는 농담이 꽤 뼈를 때립니다. 형의 영화엔 다 죽은 여자가 나와 죽은 아내, 죽은 여친 혹은 죽은 약혼녀. 크리스토퍼 놀란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관객이 공감할 두려움을 넣는 거야. 그게 느와르지.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느와르의 죽음은 종종 너무 기계적으로 처리한다는 지적이 곧바로 붙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의 느와르라서라는 대답은 사실 반쪽짜리 대답인 것이죠. 그러면 논란을 그냥 여성 혐오적인 감독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라는 반론이 나오는데, 논란은 관객이 여성을 판무파탈로 오독하게 만든 뒤에 그 오독이 틀렸음을 드러내는 감독입니다. 논란의 영화에서 여성은 처음에 전형적인 판무파탈, 그러니까 남자를 파멸로 이끄는 매혹적인 악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진행되면서 그 딱지가 틀렸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메멘토의 나탈리는 악력처럼 보이지만 나름의 합리가 있고, 인셉션의 멜은 사사건건 코브를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보는 멜은 실제가 아니라 코브가 만든 죄책감이라는 그림자인 것이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관객이 여자를 오독하는 것은 남성 주인공의 시점에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논란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갇히게 만든 다음에 우리에게 편견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오독이 틀렸다라는 것을 영화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죠. 하지만 논란의 영화를 보게 된다면 여자를 희생자로 만드는 반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 전형을 뒤집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실이 팽팽하게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야말로 논란의 영화를 보는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감독은 여자를 죽여서 남자 서사를 굴리는 동시에 그 관습을 인식하고 비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다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긴장은 봉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작 오디세이가 흥미로워집니다. 페넬로페, 오디세우스가 20년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입니다. 논란 커리어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주요 여성 인물이 죽지 않은 채 시작했습니다. 페넬로페는 살아서 이타카에서 남편의 빈자리를 꿋꿋하게 지키죠. 게다가 논란은 페넬로페를 가만히 기다리는 수동적인 인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앤 해서웨이가 연기하는 페넬로페는 구원자들 앞에서 무너지는 대신에 아들 텔레마코스의 미숙함을 지적하고 자기를 둘러싼 구원자들을 싹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논의에서 논란은 여성을 통해서 남성 서사를 굴린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오디세이에서는 그 혐의를 내려놓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는 또 보기 어렵습니다. 오디세이가 개봉되고 난 뒤의 해외 평 중에 하나에서는 페넬로페가 살아있긴 해도 각본 자체는 그를 충분히 그려내지 못했고 앤 해서웨이의 연기가 부족한 각본을 메운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 드러난 칼립소의 역할은 확실히 전형적이게 그려졌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두 개의 진실, 여자를 희생시키는 반복과 그 관습을 비트는 전략은 신작에서도 여전히 팽팽하게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서는 페넬로페와 키르케를 통해서 좀 더 주도적인 면모를 보인 것도 같습니다. 논란은 이렇게 돌아오는 자들을 찍고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2017년 덩케르크가 개봉했습니다. 2차 대전 초 40만 명에 가까운 연합군이 프랑스 해변에 고립됩니다. 이 영화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전투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서 영국 해안을 밟는 것입니다. 논란의 귀환이 여기서 가장 순수한 형태가 됩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가 승리가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덩케르크는 사실 좀 이상한 전쟁 영화입니다.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고 대사도 거의 없고 적군의 얼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영화의 포스터 카피에서도 볼 수 있는데 포스터에서는 이것은 전쟁 영화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인데 초현실주의, 그러니까 꿈처럼 낯선 이미지를 그리는 화가 마그리트가 파이프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말한 것과 꽤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그 전략을 갖다 쓴 것입니다. 주인공이 아닌 주인공. 놀란은 감정이입을 한 단 한 명의 영웅을 일부러 주지 않은 것이죠. 보통의 상업영화는 관객을 주인공에게 딱 붙여 놓습니다. 그래야지 이야기가 따라가기가 쉽고 감정이입하기가 쉽기 때문인데 놀란은 일부러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감정이입을 할 단 하나의 영웅을 만들지 않은 것인데요. 여기서 영상 내내 쌓아온 논지를 한번 뒤집겠습니다. 놀란이 감정이입 장치를 걷어찬 게 곧 차가운 것이라고 보이기 쉽지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서의 부재가 아니라 형식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놀란은 한 명의 영웅에게 서사와 감정을 몰아주는 대신에 40만 명 전체의 불안을 관객 몸에 직접 심으려고 했습니다. 시계 소리와 물이 차오르는 조종석, 끝나지 않는 대기, 개인의 얼굴이 아니라 상황의 압력이 만들어낸 감정이라는 것이죠. 눈물이 아니라 조여드는 긴장으로 만드는 놀란 특유의 감정의 극단적인 형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보자면 덩케르크의 그 똑딱거리는 시계 소리가 청각적 박동이 되어서 시간을 관객의 몸에 새기는 셈이 됩니다. 3년 뒤 테넷에서는 이 형식을 끝까지, 그러니까 더 못 밀어붙일 정도로 한계까지 갑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인물은 자기 자신과 싸우고 설정은 한 번 봐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놀란이 만든 것은 영화가 아니라 기계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비판이 가장 거센 것이 바로 테넷입니다. 테넷은 오늘 제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지점이 될 수도 있는데 형식이 곧 감정이라고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하필 테넷은 그 형식이 감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를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저는 테넷의 핵심이 다른 존재의 도움이 결국 자기 자신의 도움이 됐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인간이 시간의 틀을 깨고 스스로 나온다는 것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시간여행 영화의 종착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넷은 논란이 형식으로 갈 수 있는 가장 먼 벼랑 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벼랑 끝을 찍고 나서야 논란은 처음으로 실제 역사로 되돌아옵니다. 2023년 오펜하이머가 그러한데 원작 포탄을 만든 물리학자의 전기입니다. 논란은 여기서 소리로 놀라운 것을 합니다. 폭탄을 처음 볼 때까지 모든 게 이론처럼 음조적으로 들리다가 실제로 폭탄이 터질 때 음악이 시계 소리, 심장 박동, 원자로 소리 같은 불길한 음향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소리로 이론과 현실을 가른 셈이죠. 정말 대단한 설계입니다. 구조도 그렇습니다. 컬러는 오펜하이머의 시점, 흑백은 그를 몰아세우려는 인물의 시점으로 교차하면서 진행됩니다. 성취와 죄책감을 나란히 붙여놓은 것인데 오펜하이머가 곧 핵폭탄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사실 이러한 오펜하이머의 구조는 오디세이와 참 많이 닮아져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에서도 원자폭탄을 만든 그 과학자는 성취감을 느끼지만 그 폭탄을 만듦으로써 일어날 엄청난 학살 그리고 어마어마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다는 그것을 세계에 풀어놨다는 죄책감이 영화 전반에 흐르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오디세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장수이기도 하지만 그가 벌인 트로이 목마 작전 자체가 제우스의 법을 어긴 것이며 그러한 제우스의 법이 없어진 청동기 시대는 이제 곧 혼란과 전쟁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러한 죄책감을 오디세이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논란은 테넷에서 형식의 벼랑 끝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오펜하이머에서는 처음으로 실제 인물의 전기를 다뤘습니다. 형식의 고개를 다 마치고 나서 다시 사람에게로 돌아온 셈이 되는데 이렇게 돌아온 감독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바로 신작 오디세이입니다. 앞에서 오디세이에 대한 살짝 떡밥을 남겨드렸잖아요.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이 끝나고 20년 만에 고향 이타카로 돌아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논란은 20년간 집으로 가는 남자만 찍어왔습니다. 그러한 남자의 모든 원형이 바로 오디세우스입니다. 저는 이러한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따라온 그 귀향의 계보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죽은 아내를 향해 달려가는 레너드, 아이들에게 돌아가려는 코브, 딸에게 돌아가려는 우주로 간 쿠퍼, 영국 해안을 향하는 덩케르크의 병사들.
남자들, 그리고 이제 이타카로 돌아가려는 오디세우스. 논란은 20년 동안 사실상 이 귀향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여러 영화를 나눠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세이에서 귀향의 계보가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는 서구 서사 문학에서 시간을 뒤섞은 최초의 텍스트입니다. 이야기가 사건의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오디세우스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라틴어로 in medias res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떠한 일이 한창 벌어지고 난 그 가운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시간을 부수고 재배치하고 회상 속에 회상을 넣고 꿈속에 꿈을 넣는 어디서 많이 본 문법입니다. 메멘토이고 인셉션이자 덩케르크가 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논란이 형식으로 감정을 조직했다면 그 형식의 원형은 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3000년 전 호메로스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의 이러한 형식은 서사의 가장 오래된 뿌리로 되돌아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한 번 더 자기다운 선택을 합니다. 원작 호메로스에서 오디세우스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 텔레마콥스가 있고 충직한 돼지치기 에우마우스가 있고 소치기 필로이티오스가 함께 구원자들을 뵙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구원자 유족들이 복수하러 몰려오지만 제우스의 뜻을 받든 아테네가 내려와서 싸움을 멈추고 평화를 봉합합니다. 그렇게 원작의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 눌러 앉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이러한 결말부를 모두 다 걷어냅니다. 영화 속 오디세우스는 구원자들을 혼자 처치해요. 신들이 내려와서 매듭 지어주는 구조는 없습니다. 아들 텔레마코스가 왕위에 오른 뒤에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에서 희생당한 전우들을 기리기 위해서 페넬로페와 함께 서쪽 바다로 항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논란은 이렇게 오디세우스가 서쪽으로 가는 것을 오디세우스가 꾸는 꿈인지 아니면 현실인지를 모호하게 남겨둔 채 결말에 이릅니다. 마치 인셉션에서 코브가 그 돌아가는 토템을 확인하지 않은 채 모호하게 결말을 맞이했던 것처럼 두는 것인데, 오디세이의 결말에서는 신의 보증도 없고 또렷한 현실도 없이 관객을 그 모호함에 딱 세워두는 것입니다. 저는 다크나이트 3부작을 말할 때 브루스 웨인이 다시 세운 그의 저택에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듯이 논란의 남자들은 늘 집으로 돌아가지만 돌아간 자리에는 이미 예전의 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긋남이 20년 만에 가장 오래된 원전 위에서 가장 크게 벌어진 것입니다. 오디세우스는 20년을 걸쳐서 이타카에 돌아왔지만 논란은 그를 그 집에 눌러앉게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디세이는 논란의 귀향 이야기를 완성하는 동시에 그 귀향이 사실 완전한 안착은 아니었다고 실토하는 영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논란이 형식으로 감정을 만드는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감정은 배우의 눈물이나 감동적인 대사에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뒤집히고 이야기가 접히고 우리가 그 미로를 통과하는 그 경험 자체에서 나옵니다. 차가운 게 아니라 다른 온도의 뜨거움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차갑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어쩌면 한 종류의 온도계만 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논란의 감정은 얼굴이 아니라 구조에 있기 때문이죠. 오디세우스는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을 떠났죠. 크리스토퍼 논란도 20년 만에 자기 이야기의 원본을 찾아 돌아온 셈입니다. 오디세이는 그의 신작이 아니라 그의 귀향이 됩니다. 다만 안착이 아니라 또 한 번의 항해로 끝나는 귀향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디세이 개봉 기념으로 해서 크리스토퍼 논란 감독전 한번 말아보았는데요. 저는 사실 인터스텔라가 극장에 걸렸을 때는 바로 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화를 그렇게까지 길게 보려는 열정도 없었고 관심이 없었기 때문인데, 한 1년 전에 재개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극장 가서 봤는데 와, 거의 시간이 순삭되는 엄청난 몰입의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는 뭐 3시간 되는 영화, 5시간 되는 영화, 7시간이 넘는 영화도 그냥 마음 하나도 안 먹고 자연스럽게 보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2시간, 3시간 가까운 영화가 왜 그렇게 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크리스토퍼 논란의 첫 번째 영화는 메멘토였는데요. 처음 봤을 때 충격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정말 제 뇌를 조각조각 퍼즐을 맞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쩌면 제가 영화를 분석하고 싶다라는 열정을 불지핀 작품이 메멘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펜하이머에서는 한 사람을 따라가면서 그가 겪는
먹는 고뇌와 성취를 맛봤고, 테넷에서는 정말 머리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맛있는 액션을 보았습니다. 사실 크리스토퍼 놀란의 필모그래피를 봤을 때 하나도 헛발질이 없었잖아요. 이러한 영화들을 같은 선상에서 쭉 나란히 봤을 때 귀향이라는 키워드와 구조적인 부분이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놀란은 비선형적 구조를 통해서 감정을 이끌어내고 관객을 설득하는 감독이었습니다. 또 놀란 영화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어딘가의 안식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느낌이 강했고, 그러한 인물상에서 약간은 벗어난 것이 오펜하이머였는데 그 오펜하이머의 주인공의 연상선에 있는 게 오디세우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톱아보았는데요. 감독전을 준비하면서 한 감독의 필모그래피를 두 가지 주제로 쭉 이어보는 경험은 참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의 영상을 보시는 90% 이상의 시청자 여러분이 구독을 하지 않고 보고 있어요. 구독, 좋아요 꼭꼭 부탁드립니다. 혹시 하이프가 떠져 있다면 하이프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영화 한 잔 채널에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 댓글을 예쁘게 남겨주시면 주인장이 답글을 달 수도 있습니다. 댓글 예쁘게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또 봐요.